여러분, 가정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요리, 바느질, 아니면 기본적인 집안일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네,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번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선입견 완전히 깨부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분야는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환경과 인간의 끈끈한 관계를 탐구하는 고도로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학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가사노동의 영역을 훌쩍 넘어서 엄격한 연구 방법론과 단단한 학문적 체계를 갖춘 가정학의 진짜 모습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계를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살펴볼 4가지 핵심 로드맵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1번, 가정학의 진정한 의미. 2번, 통합적 과학, 인간 생태학. 3번, 체계적인 가정학 연구 절차. 그리고 마지막 4번,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1. 가정학의 진정한 의미, 학문의 체계와 확장입니다. 가정학이 그저 기본적인 집안일만 다룬다는 생각, 여기서부터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물론 아주 초창기 미분화된 단계에서는 소위 전통적 가정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게 맞아요. 오롯이 집안의 일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사회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진짜 엄청난 스케일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집안에서만 하던 보육이나 식사 준비 같은 일들이 이제는 집단 보육, 단체 급식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산업적 과업으로 확 뻗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가정학은 더 이상 집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환경에서 거시적인 산업사회의 핵심 시스템으로 진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스케일이 거대해진 분야가 제대로 된 학문적 체계로 인정받으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대충 좋은 살림 노하우나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주 엄격한 4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연구 대상이 명확하게 유효해야 하고요. 정의나 방법에 있어서 모순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안 됩니다. 또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 시스템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관계가 아주 뚜렷해야 하죠. 게다가 다른 학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련성까지 명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짜 깐깐하죠? 가정학은 바로 이런 모순 없는 엄격한 기준들을 완벽히 통과한 탄탄한 과학적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통합적 과학, 인간 생태학,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학문 전체를 꿰뚫는 철학, 인간 생태학적 견해라는 건데요. 크리크모어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 개념은 단순히 인간을 따로 환경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주체와 그 사람을 둘러싼 근접 환경이 대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그 접점을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숨쉬며 접하는 물리적, 생물학적 요소는 물론이고요. 보이지 않는 사회심리적인 발달과 기술적 환경까지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생태계 자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다뤄야 할 환경적 요소가 물리, 생물, 문화, 예술까지 진짜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학은 필연적으로 다원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심미적인 예술 분야의 지식까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해서 종합적으로 융합해내는 거죠. 사회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적용해 나가는 엄청난 개방성과 역동성을 지닌 학문인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대한 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커리큘럼 자체도 완벽한 전체성을 가져야만 하겠죠? 학생들은 처음부터 세부 전공으로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초부터 탄탄히 아주 넓게 다져야 하죠. 가정학원론이나 인간 발달은 기본이고요. 놀랍게도 사회통계학 같은 과목까지 기초 영역에서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그저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정확히 입증해내야 하니까요.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세운 후에야 전공 공통 영역 그리고 심화 전공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대하고 방대한 이론적 체계가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3. 체계적인 가정학 연구 절차, 연구 과정과 모형. 이 엄청난 복잡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면 당연히 아주 꼼꼼하고 표준화된 연구 방법이 필수겠죠. 연구자들이 매일 거치는 이 험난한 과학적 여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로 어떤 주제를 할지 정하고 가설을 세우는 연구 계획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어떤 도구로 측정할지 정하는 아주 정교한 연구 설계 단계고요. 그 다음이 가장 치열한 핵심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쫙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연구 수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이 모든 결과물을 세상에 발표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는 순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깐깐한 연구 절차랑 완전히 똑같이 돌아가는 과학의 과정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정적인 연구 수행 단계에서 과연 연구자들이 어떤 도구들을 무기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그 장단점입니다.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꺼내드는 5가지 데이터 수집 방법들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관찰법, 문서연구법. 이 녀석들은 저마다 아주 뚜렷하고 치명적인 장단점이 있어서 연구자가 상황에 맞게 기가 막힌 트레이드오프, 즉 타협점을 찾아야 하거든요. 대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쪼개서 볼까요? 먼저 가장 흔히 쓰이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한판 승부입니다. 질문지법은 질문 자체가 똑같이 표준화되어 있고 비용도 엄청 저렴하죠. 수백 수천 명의 데이터를 한 번에 싹 긁어 모으기엔 진짜 최고입니다. 하지만 응답자가 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하고 대충 찍는지 어떤지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요. 반면에 면접법은 어떨까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니까 응답률은 거의 100%에 가깝고 데이터의 타당도도 엄청 높습니다. 즉석에서 깊이 파고드는 추가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깨지고 면접자 개인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훅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가성비냐 아니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깊이와 정확도냐 그 팽팽한 줄다리기인 셈입니다. 그 다음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실험법이냐 날 것 그대로를 보는 관찰법이냐의 대비입니다. 실험법은 주변의 가외 변수들을 아주 꽉 틀어막고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A가 B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가장 속 시원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죠. 하지만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관찰법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겁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미묘한 비언어적 행동까지 다 잡아낼 수 있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만큼 외부 변수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이 행동들을 딱 떨어지는 숫자로 수량화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위적이기만 완벽하게 짜인 판에서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측정하긴 좀 어렵더라도 복잡한 현실 그대로를 볼 것인가의 싸움이죠. 마지막 도구는 문서연구법입니다. 이건 일기장, 개인적인 편지 혹은 공공기록물 같은 걸 탈탈 털어서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굳이 연구 대상자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없는 과거의 사람들이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엄청난 규모의 표본도 연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애초에 이런 문서들은 연구 목적으로 예쁘게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형식이 다 제각각이고 표준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편화된 기록들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해독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연구자의 매서운 총찰력과 해석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진정한 전문가의 영역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이 모든 과학적 여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정학은 절대 단순한 가사노동의 팁이나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통계학, 생물학, 사회학, 심지어 예술까지 총망라해서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서로를 끝없이 변화시키는지 추적하는 진짜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과학입니다. 이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여러분의 그 집이라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환경은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어떤 방향으로 빚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거대하고 흥미로운 과학 실험의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